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 교수 이론 첫 번째 시간, 언어 습득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언어 습득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하고 교수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학기에 공부할 교수법, 다루게 될 교수법들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에 관한 관점, 그리고 이론들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다 읽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묵공해보는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언어에 관한 관점과 이론 중에서 언어에 관한 관점이라고 하면 언어와 인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요걸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어라는 걸 인간이 만들어서 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 보면 첫 번째로는 언어는 인간과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그럴 때 구조주의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론에서 언어는 인간과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어는 인간에 내재된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의 속에 저절로, 자동으로 들어있다. 그게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촘스키의 생선문법이나 인지주의, 이런 이론에서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 내재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와 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어는 즉 인간이고 인간은 즉 언어가 사용된다. 이렇게 구별하는 건 무의미해. 이럴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인지주의가 여기에서도, 인지주의적인 이론에서도 이렇게 본 거고, 여기 인지주의가 같이 있다는 건 여기 있는 것도 언어는 인간에게 내재되었다. 이렇게 봤으니까 인지주의에서는 한편으로는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기도 한 거고, 또 하나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인간과 언어의 관계를 보는 걸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볼 것이냐, 내재되었다고 보는 관점,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관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이미 들었거나 지난 학기에 들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듣게 되는 외국어 습득 이론이죠. 습득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철학적인 관점들과는 인간, 언어 이런 것에 대한 건 아주 디테일하게 더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은 이제 어떤 이론, 언어를 보는 관점에 관련된 이론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을 들 수가 있어요. 구조주의의 언어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언어관에서는 간단한 개념으로 소시르의 랑그라는 그 개념을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시르의 랑그는 언어의 의미는 세계에서 결정된다.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구조주의적 언어관이 되는 랑드라는 것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언어학을 소시로의 일반 언어학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한때 너무 심취해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촘스키의 생선문법 이런 것도 막 너무 이렇게 집중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기능주의로 넘어왔어요, 저도. 그런데 아무튼 이 소슈르라는 그 언어학자는 랑드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 랑그라는 개념이 동일한 언어, 예를 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뭐 우즈베키스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동일 언어 사용하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습득이라는 것은 사회적 언어인 랑그를 배우는 것이다.
그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언어를 습득한다는 건 그 사회 언어인 한글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법을 태동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냥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언어학자죠. 소주르는. 그다음 두 번째 또 언어 학습, 습득,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건 행동주의적인 언어관이에요. 행동주의라는 게 행동주의는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스키너라는 그 작가를 아시죠? 그래서 하얀 쥐를 상대로 그 실험을 했던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극하고 반자극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언어관이거든요. 그래서 언어행위라는 게 일종의 자극과 반응, 그것의 연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쥐에게 종을 땡땡 치고 두 번 치면 먹이를 주고 땡땡땡 세 번 치면 안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도 두 번을 치니까 흰 쥐가 침을 흘리더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한 경향이 있다면 행동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우리가 하는 교수법 중에 청각 구도식 교수법이라는 게 아미 메소드라고도 하거든요. 2차 대전 때 군인들을 빠르게 언어를 학습시킬 때 팍 외울 수 있게 하는 땡 하면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런 세트처럼 세트가 땡 하면 땡 하고 대답하는 그런 자극과 반응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행동주의적 언어관. 그래서 얼핏 보면 대체로 구조주의하고 유사한 편이 있어요. 어떤 구조를 외우는 거니까. 패턴 드릴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하긴 한데 언어의 의미를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다른 거죠. 구조주의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안에 랑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본 거라면 이 행동주의는 땡 하면 땡땡, 땡땡 하면 땡땡땡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의 습득이라는 것은 일정한 언어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배우는 것이다. 그 땡 하면 땡땡 하는 것처럼 언어도 안녕 하면 안녕 하고 이름이 뭐야 하면 내 이름은 소영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을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고 반복 학습 그리고 상번 반복 학습은 여러 번 계속해서 음, 그걸 반복하는 것이고 상벌은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죠. 어떤 상을 주거나 뭐 하트 스티커를 준다든지 이런 거 그런 상벌. 하얀 쥐에게 땡땡 했을 때 앞으로 오면 먹이를 준 것처럼 그 언어학습에서도 상보를 줘야 한다. 이런 개념이 주요 교육적 개념이다. 행동주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생성주의 문법에서의 언어관이 있어요. 생성주의. 제가 이것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그 대학에 다닐 때 너무 이제 막 심취해서 공부해가지고 매일 뭐 한국어의 모든 구조를 매일매일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어떤 언어를 이렇게 층위를 이렇게 착착착 나눠서 그런데 그 나뭇가지 구조가 그 언어 구조가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생성주의 혹은 생득주의라고도 해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래서 촘스키가 이렇게 전 세계를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전 세계 모든 언어는 날 때부터 구조가 있다. 인간의 머릿속에 한국인으로 네 하고 태어나면 그 구조가 딱 생긴다. 뭐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안녕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앞뒤에 필요한 말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본 거고요. 예를 들면 먹을래? 이렇게 하면 그 앞에 같이 점심을이라는 것 바라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자리가 혹시 발화되지 않았다면 그 빈칸, 그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하는데 이 언어 간의 이 촘스키 언어 트리를 그릴 때에도 빈칸을 스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빈칸이 있어서 언어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말하지 않은 말들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언어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어떤 발달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좀 더 넓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거 본 거고요. 그래서 모국어를 학습하는 시기가 대체로 일정한 기간에 완성된다. 그런 것에서 이렇게 착안을 해서 머릿속에 LAD라고 해서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았고 이 언어 습득 장치를 나중에 보편 문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언어 습득 장치는 이제 언어학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하는 단어고 일반적으로 언어를 그냥 언어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편 문법이라고 해서 유니버설 그래머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 홈슨 레드색이라고 하죠. 그 칼라로 된 표지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사전처럼 두꺼운 책을 매일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완전 촘스키에 빠져서 어린 시절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편 문법이라고 해서 유니버설 그래머라고 요런 개념으로 그 트리를 그리는 걸 영어를 기반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하고 한국어는 이 틀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매일매일 넣어보고 빼보고 막 한국어 트리를 만들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物적으로 날 때부터 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언어에 내재된 체계성, 규칙성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외국어를 공부한다면 그 언어권의 체계와 규칙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 언어적인 것만으로 언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에서 가장 흔한 관점이 바로 이 생성주의, 생성주의 문법적인 언어. 다음은 인지주의적 인지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과 언어관이에요. 인지주의적 혹은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한 언어관이죠. 그래서 언어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 대화의 참여자 같은 배경 요소 속에서 찾아야 된다. 언어의, 언어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했을 때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이나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같은 그런 배경 요소, 날의 날씨라든지 환경, 사회적인 뭐 환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배경 요소라고 봤을 때 그 속에서 언어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까 나왔던 촘스키는 언어 구조가 날 때부터 있고 그 구조 속에 해당 언어는 다 있다라고 봤다면 그러면 그 언어라는 기본 이외의 것을 언어에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니다. 똑같은 말이 맥락 속에서 어떤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는 화용론이라고 하는 의미론이 기본이라면 화용론이라는 개념은 사실 엄마가 창밖을 보면서 아우 비가 오네 이렇게 하면 딸에게 그렇게 말하면 딸이 옆에서 정말 그러네 이렇게 하면 그 딸은 엄마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엄마가 사실 진짜로 창밖에 비가 온다라는 걸 말아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빨래 좀 네가 걷어와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인간에 내재한다고 그런 언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이론들은 인간의 마음속 머릿속에 언어가 내재한다는 건 이제 공통된 생각인데 그 중에서 이 아까 앞 페이지에 나왔던 그 생성주의, 생득주의, 촘스키의 거기에서 보면 이거는 공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어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봤다면 그런 이게 내재된 거는 동일하지만 언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 인지주의적 심리학적 관점은 조금의 차이가 생긴 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인지주의적인 것도 인간을 존엄하게 존중하는 그 사조거든요. 그렇다면 인지주의적 측면에서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존중된 인간이 그 존중한다는 건 언어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니까 타고났는데 거기에 조금 이런 그 맥락을 파악해내는
그런 것들을 가미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인간 자신의 능동적인 인지적 작용, 그리고 언어 사용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그 앞 페이지에서 했던 그 촘스키의 생득주의하고는 차이점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차이점은 사실 지나간 먼저 했던 학자들이 틀린 게 아니라 먼저 한 학자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뭔가를 발견했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 플러스 알파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인지주의적인 심리학을 끌어다가 그런 것들을 플러스했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언어 습득이 인간의 능동적인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능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원래부터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그, 그 부분은 같은 관점이고 플러스 알파로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언어 문제에서 능동적 개인을 주장한 것이 이 이론에서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의 세상을 좀 휘어잡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인지주의적인 언어관은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정도였다면, 기능주의적 언어관이라는 것은 그런 그 생득주의적인 것, 인지주의적인 것, 그 모든 것에 나아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체계의 면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도구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기능적으로. 도구이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도구다. 이렇게 본 거고, 언어의 체계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적절한 기능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체계성이 문제가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사실 인지주의적인 건 맥락, 뭐 유의미한, 자발적인, 능동적인 이런 거라면 좀 구체성은 떨어지죠. 인지주의적인 거,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아요. 학습자가 충분한 인권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생物주의적 촘스키의 이론은 그냥 정확한 언어 지식에 대한 걸 제공을 했죠. 그렇다면 촘스키적으로는 그 서술어는 무조건 서술어, 뭐 동사는 무조건 서술어, 뭐 어떤 명사는 무조건 주어 이렇게 딱 정해진 자리가 있다라고 봤다면 이 기능주의에서는 그 어떻게 사용되느냐, 적절한 기능,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명사도 주어도 되고 같은 명사가 목적어도 되고 같은 명사가 서술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 기능주의적 이론은. 그래서 어느 자리에 어떤 의미로 쓰여서 어떤 의미가 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이라는 개념은 그 촘스키의 그 생성문법하고 마찬가지지만 그 변형문법과 마찬가지 이게 어떤 기본 이론이 있다. 고 그다음에 인지주의자가 말한 사회적 그 언어가 소속된 사회의 사회적인 어쩌면 맨 앞에 나왔던 소슈르의 랑그가 어떻게 보면 인지주의적인 그런 사회 맥락이잖아요. 랑그라는 게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나온 이론들을 모두 통합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실제 발화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실제 쓰여진 상황에서 무슨 의미로 어떤 기능으로 서술어의 기능이냐 주어의 기능이냐 그래서 주어부냐 서술어부냐 이렇게 딱 나누어주는 그런 개념이 기능주의적 언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이름은 없지만 대표적인 학자는 그 기능주의의 대표 주자는 할리데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여기에 제가 2000 한 몇 년이었더라. 2000 한 3년, 4년, 2년 이때 이 또 기능주의에 그때 좀 어른이 된 후에 대학원에 다니다가 갑자기 기능주의 언어 문법에 뭐 꽂혀서 좀 공부하다가 꽂혔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너무 기본 이론에 너무 이제 충실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만 돼. 소수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동사인데 왜 주어가 됐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딱 이게 그거 다 이해, 그 큰 눈으로 보는 눈이 좀 없었을 때 그때는 이해를 좀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된 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된 책을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2010년, 11년에 또 한 번 한동안 심취해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그만뒀다가 최근에 한 3, 4년 이 기능주의적 그 언어학, 그래서 체계 기능 문법이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안에서 뭐 평가어, 그리고 최근 올해 들어서는 이 안에서 멀티모달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주의가 언어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도 있지만 요즘 공부하고 있는 멀티모달은 그 각각의 평가어라든지 어떤 그 물질적 그 과정이라든지 어떤 발화 기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나아가서 인간의 제스처.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이렇게 요 조그만 화면에 제 얼굴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손을 계속 쓰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있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말할 때는 조금 더 강조를 한다든지 좀 고민한다든지 이런 제스처가 동반됐을 땐 봐라. 혹은 제스처 자체에서도 어떤 인간의 의사소통 전달의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기능주의적 언어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연한 개념이죠. 그리고 실제 인간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유연하죠. 그렇죠? 어떤 단어가 주는 의미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갑자기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때 그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인강을 많이 찍었고 그때 그는 셀프 인강이죠. 오늘도 제가 셀프 인강을 찍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인강을 여러 가지 인강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때는 스튜디오에서 PD가 연출해주고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찍었었는데 코로나 때는 그냥 모든 교수들이 다 그냥 셀프로 줌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자기 인강을 찍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 유튜브에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한글이나 이런 재미있는 것들을 그리고 한국어의 바른말, 고운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거 막 특강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유튜브로 얇은 짤처럼 만들어서 올리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유튜브 채널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그 제목을 고인물 교수님이 알려주는 한국어 한마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고인물은 왠지 썩은 물 같은 거여서 곰팡이 생긴 물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에이, 하필 왜 고인물이야? 그랬더니 요즘 유행어야. 좋은 뜻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고인물이라는 단어가 기능적으로 음,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어휘적 층이라면 나아가서 기능적으로 볼 때 그 다음 층위에서는 어떤 좋은 어떤 분야의 고수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휘의 의미가 바뀌어가는 요즘 제가 또 2, 3주 전에 새로 들은 단어는 세터라는 단어예요. 제가 아는 세터와 좀 다른 의미였어요. 그래서 새내기 배움터라고 해서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MT를 세터 간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 단어도 생겼구나 하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알던 원래 세터와 새로 생긴 의미들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의미들이. 그리고 확장되기도 하고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능적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국어학 공부하면서 이런 체계 기능 언어, 기능 문법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정확한 언어 산출보다는 의미의 효과적인 교환,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언어 습득이라는 게 효과적인 의미 교환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강조 이론들은 대체로 이 관점에서 유래되었다. 무슨 의미로 사용되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 엄마가 딸에게 창밖을 보면서 비가 오네라고 했을 때 빨래 좀 걷어와라는 의미인지, 마당에 빨래가 있다면 딸에게 네가 빨래 좀 걷어와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다면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라면 정말로 비가 온다, 기분이 좋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나아간 이론들은 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발전된 것이 많다. 다음은 구성주의적 언어관의 인간의 언어를 보는 관점 중에 구성주의적 언어가 아닌데요. 인간의 인지,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그래서 인지주의와 유사해 보이는데 좀 더 교육적 관점에서 발달된 사고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 라는 것은 피아제의 언어 발달의 이론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언어 발달의 근본을 인지에서 찾고 인간의 인지가 언어 습득의 주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인지주의적 언어관하고 이 구성주의적 언어관이 이제 같이 묶여서 한 그룹으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주로 과거 미국 중심의 교육관에 영향을 많이 끼친 이론이 구성주의적 언어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하고 두 번째로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는데요. 사회적 구성주의는 비고츠키 이론이 기반이 됩니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피아제의 언어 발달의 그 인지 과정이 기본이라면 비고츠키의 그 이론이 바탕이 되는데,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 발달의 기초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언어 발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거죠. 나 앞에서 나왔던 그냥 인지주의도 그랬고 인지적 구성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좀 약간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 맥락, 이런 걸 중시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인지 발달의 기초, 이런 것들이 음, 면 되겠고, 언어 발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했고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이건 또 과거에 구소련의 공산주의 교육관에도 영향을 미친 언어관이다. 구성주의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우리가 이제 제2언어 습득 모델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과 언어를 바라보는 것,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철학적인 관점들과 언어의 상관관계, 그런 걸 봤다면, 이번에 이제 이절에서는 언어 습득은 그 모델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언어 습득의 관점을 세 가지로 여기에선 나눠보겠는데요. 선천성주의자, 이 관점하고 인지주의자, 구성주의자, 이렇게 선천성주의자, 인지주의자, 구성주의자, 이렇게 세 개의 관점에서 그 언어 습득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천성주의자가 있는데요. 선천성주의자에서 언어 교육과 연관된 대표적인 학자의 이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 이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언어 습득에서 크라센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크라센이라는 학자가 그 언어 교육에서 어떤 한 분야의 특별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가설들을 제시했어요. 그것들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득 학습 가설이에요. 자, 크라센의 여러 가지 가설을 오늘 볼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가지 가설들을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습득 학습 가설. 그래서 습득 학습 가설은 학습이라는 것. 음, 학습은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고 언어에 대한 지식이다. 체계, 언어 체계의 지식,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 이런 거, 언어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학습이다. 이런 거. 학습은. 그러면 습득 학습 가설이라는 학습 설명했죠? 그럼 습득은 뭐냐?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과 유사하지만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습득과 의도적인 학습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습득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나 공부해야지 그러고 책상에 앉아서 단어를 외워서 엄마, 아빠 이렇게 외워서 엄마, 아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아마도 어린이 머리, 이게 아기에게 물어볼 수 없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게 자꾸 듣다가 엄마라고 불러야 되나 봐 이렇게 해서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학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자연적으로 습득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보면 엄마, 아빠 정도면 에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빵 터지잖아요. 언어가. 그죠? 빵 터져서 그러니까 물론 엄청나게 많은 입력 홍수가 있죠. 태어나서 할머니도 아이고 예뻐라 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웃집 아줌마, 뭐 언니, 누나, 동생 다 아이고 이뻐라, 귀여워라, 이거 먹을래, 이거 할래, 귀엽다, 저거 봐라. 수많은 말을 듣고 엄마 옆에 앉아서 TV도 많이 보고 아기가 그러다가 알게 된 거지만 한순간에 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습득이라고. 사실 이 습득을 되게 하면 정말 그 언어를 잘 배우게 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저희 딸이 지금 30살인데 그 저희 딸이 어렸을 때쯤에 한국에서도 유행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아이를 조기 유학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어요. 저도 좀 미쳤어요.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내봤어요. 근데 내가 결론은 좀 이렇게 장단점이 너무 많다. 단점도 너무 크다. 장점적인 면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장점적인 면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 호주 시드니에 가서 공부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처음에 가서 아도 몰랐고, A, B, C도 몰랐어요. A 정도 알고 이러고 갔는데, 한 서너 달 있다가 갑자기 다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갔는데 할머니랑 같이 보냈고 전 일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방학이 돼서 갔는데 영어로 학교에서 발표한 거 이런 거 막 발음도 너무 좋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아파트를 한 채 팔아서 보냈는데 돈이 아깝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건 근데 그거 한국말로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말로? why, mom?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로 말했는데 왜 한국어로 하냐. 그러니까 번역한다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 자기는 영어로 생각해서 영어를 말하고 한국어를 생각해서 한국어를 말하고 다른 두 개의 언어관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럼 어린아이는 그런 식으로 뭔가 빵 터져서 쫙 되는 그런 게 된다면 어른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대부분 어른 학습, 성인 학습자죠. 적어도 15살, 20살은 돼서 한국어를 배우는 환경에 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의 습득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한국어 학습자들은 사실은 음,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어 학습자들은 조금 학습을 먼저 하고 학습된 내용을 아주 열심히 익혀서 습득에 가깝게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런 개념이 이 그라셈의 습득 학습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자연스러운 습득과 의도적인 학습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건 어떤 구조나 단어를 배우고 그것을 숙지해서 많이 많이 연습해서 어느 날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딱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그때는 습득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 교실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어가 이제 습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이 어려운 강의도 한국어로 듣고 이해하고, 책 어려운 이 전공 서적도 읽고 이해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학습이 습득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상호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습이 학습에 머무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죠.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습득된 발화가 유창한 발화로 가게 되는 거죠. 학습된 발화는 정확한 발화에 도움을 준다. 학습된 공부에서 음은 규칙은 이렇게 발음해라라고 하면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되고, 이게 습득으로 이어지면 유창한 언어 구사, 의사소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 외국인 학습자도 그렇고 한국인 선생님들도 그렇고, 한국인 선생님들이 외국인 학생을 만나거나 외국인 학습자들이 나중에 여러분 나라에서 뭐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을 때 학습자가 내가 가르친 언어를 나에게서는 학습을 하지만 그것이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열어주고, 과제를 낼 때도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낼 수 있게 이렇게 그 유도를 해서 학습자가 이렇게 그 가는 가는 과정을 그리고 언어 습득과 학습을 구분해서 학습이 뭐고 습득이 뭐다라는 걸 구분했고, 구분했지만 이 마지막 들으면 구분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분해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습득한 것이 습득이 되고, 습득을 통해서 또 다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습득된 이론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학습을 또 하고, 그것이 또 습득으로 연결되고, 다시 그것이 바탕이 돼서 다음 학습을 하고, 또 그것이 습득이 되고 다음 학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어? 자, 크라세는 많은 이론을 제시했어요. 자, 두 번째는 모니터 가설이에요. 모니터 가설이 뭐냐 하면, 여러분 모니터링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모니터 요원 모집 이런 것도 있고, 그쵸? 방송이나 어떤 그런 것도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어떤 출판사에서 가끔은 어떤 책에 대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니터링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가설은 모니터링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말로는 조정 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시자 가설이라고도 해요. 모니터 가설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습득된 지식하고 학습된 지식 그리고 발화에 대한 관계성을 규정하는 클라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는 저절로 습득된 언어 지식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을 통해 의도적으로 학습한 것이 자신의 발화를 모니터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글씨로 보니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겠는데, 아까 제가 요 시작에 모니터링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학습자가 자기가 학습한 것이 자신의 발화를 모니터링 한다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그 연음 규칙을 배웠어요. 받침이 뒤에 오는 첫 소리에 이응유 오면 받침이 가는 거 있죠. 연음되는 거. 연음을 배웠어요. 근데 밥을 먹어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학습을 이제 처음 한 외국인은 배웠지만 어렵죠. 그래서 밥, 먹, 요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받침은 가야지. 을 있으면 가야지. 그래서 밥을 그러면 가면 밥을 해서 여긴 땡 틀렸네. 먹어요 땡 먹어요 이렇게 스스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발음의 경우.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뭐 은는 이가 을를 이런 게 그 조사도 정말 많이 틀리고, 그리고 뭐 연결어미라든지 종결어미 같은 그런 어미들도 많이 틀려요. 근데 자기가 공부했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선 요걸 써야 돼. 뭐 예를 들면 어 친구 하면 받침이 없으면 친구가, 학생 받침 있으면 학생이 해야 돼라고 공부를 했는데,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지식을. 그랬을 때 그 자기 지식을 가지고 어 학생가 아니다 땡땡땡 스스로 해서 모니터링 한다, 이런 가설. 그 스스로 조정한다. 그래서 그 자기가 스스로 틀렸다 맞다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조정 가설이라고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모니터링하니까 감시자 가설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정확한 발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발화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느린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때문이다 뭐냐? 외국인 학습자 느려. 만약에 좀 자기가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가 오히려 발화가 느려지기도 한다. 이런 거. 여기서 느려지기도 하니까 모니터링 하는 건 나쁘네. 그런 건 아니죠.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기 발화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문법적으로는 정확하게, 발음적으로는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게 그 크라센이 말하는 모니터 가설입니다. 아까 앞에는 학습과 습득, 습득, 학습 가설이었고, 여기는 모니터 가설이에요. 스스로 체킹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저도 한국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중간에 제가 발음이 틀리거나, 잘못 말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스스로 모니터링해서 빨리 바르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니터 가설입니다. 자, 다음은 아직 클라센입니다. 클라센이 아직 많이 있어요. 클라센의 자연 순서 가설이에요. 자연 순서 가설. 그래서 언어에 내재한 문법 구조들은 예측 가능한 순서에 따라 습득된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순서. 자연적으로 순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 습득에도 선후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거고. 그래서 뭐, 그 순서에 따라서 이런 거고, 여기에서는 침묵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재현 학습자들이 듣기만 하고 발언하지 않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뭐, 한 달 동안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그 안에서도 조금 듣고, 알았다. 그러면 나도 말하게 되죠. 교수님을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는 좀 듣고 있죠.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 자기도 말을 하는 거죠. 어, 충분한 입력이 주어지면 자연 순서에 따라 알아서 자연히 언어를 학습하고 습득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들어온 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거. 그래서 그 교사들은 이런 걸 생각해서 교수 항목의 순서와 배열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교육과정을 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언어교육기관이나 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이미 짜여진 경우도 있고 어떤 교재를 선택하면 요즘은 교재 앞에 교수 용어기 쫙 있죠. 그게 이미 항목에 맞게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한국어를 자유롭게 하는 한국어를 맡게 돼서 내가 이번 주에 뭐 가르칠까 이번 주에 뭐 가르칠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순서로 가르칠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는 거. 그거에 맞게 배열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여러 나라에 가서 한국어 선생님이 됐을 혹은 한국에서 어떤 기관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을 때 뭐 그 기관에 교재를 개발하게 된다든지 수업을 구성하게 된다면 교수 요목을 그 설계할 때 이런 순서를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난이도라든지 구조의 복잡성이라든지 사용에 뭐 많이 사용되는 빈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첫째 주에 뭐 가르치고 뭐 셋째 주에 뭐 가르치고 뭐 10주 차에 뭘 가르치고 이런 걸 계획하게 돼요. 그리고 입력 홍수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 다연 순서 가설이 전제가 되어서 입력 홍수가 돼요. 아니 이게 들어오면 그중에 이게 아웃풋이 되니 많이 들어가야 된다. 입력이 많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냥 입력 홍수에 대해서는 또 다시 나오니까 네, 이렇게 단어 자체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라센의 또 다음 가설 중에는 가설의 왕자죠, 그죠? 자, 입력 가설이 있어요. 입력 가설. 말 그대로 입력 집어넣는 거죠. 머릿속에 탁탁 주는 거죠. 입력 가설이에요. 그래서 제2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력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입력공수란 말도 있었는데, 입력이라는 게 많이만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저는 10개국어를 할지도 몰라요. 우리 집에 여러 언어의 사전, 제가 좀 열심히 사가지고 사전이 있는데, 사전은 이만큼 두꺼우면 하나의 사전에 뭐 5만 개의 단어가 있다, 어휘가 있다. 제가 그걸 다 외웠다. 입력이니까 막 입력시켰다. 그랬으면 그 언어 막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입력이라는 건 좋은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력. 우리 첫째 줄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력이란 요 문장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력이 많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자, 그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력이란 말을 또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사람의 IQ의 문제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현재 학습자의 능력을 I로 본 거예요. I. 현재 학습자의 능력, 인풋이라고. 인풋의 I예요. I고 플러스 약간 높은 단계를 1, 1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예, I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래서 I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교사는 일부러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자가 깨닫고 습득한다. 아, 그럼 이게 또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교사가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요. 만약에 영어를 배우러 미국에 갔다, 영국에 갔다. 영어로 영어를 배우죠,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으로 언어 연수를 받는데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없죠, 현지에서는. 한국에서만 한국인 교사가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지. 외국에 가서 언어 스쿨을 다니면 그 나라 사람이 그 언어로 목표를 사용해서 그 언어를 가르치죠. 그럼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어학당에 대학의 어학당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대학 어학당에 있는 한국인 선생님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력이라는 건 뭐냐? 처음 왔는데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건 제가 이 강의 기준에서 보자면 제가 조금 쉬운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의 말로 한국어 기초, 한국어의 주어는 뭐가 있고, 주격 조사는 이가가 있고, 목적격 조사는 을이 있으니까, 뭐,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사용하고, 서술을 사용해서, 뭐, 저는 밥을 먹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밥을 먹는 거다라고 설명하면, 우리 교실에 있는 학생은 1교시가 끝나기 전에 다 우리 반에서 나갈 거예요.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들어요, 제 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교실에 가면 저는 이렇게 인사해요. 헬로, 안녕, 이렇게. 그리고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5번쯤 해요. 그럼 학생들이 인사인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 하다가 5번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고 상벌 줘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첫째 주에 무엇을 A를 가르쳐 줬다. 둘째 날에는 A에서 플러스 B, 세 번째 날은 A, B 플러스 C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그러면 그날에 가르쳐 줄 내용은 전날까지 알게 된 어휘와 문법만을 사용해서 다음 날의 것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교사는 이 몸짓, 제가 요즘 아까 멀티모달리티 관심 있다고 했죠? 제스처, 언어와 함께 사용되는 건 제스처. 칠판에 그리는 그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함께 사용해서 학습자의 이해 가능한 수준 플러스 원 오늘 공부할 내용 이렇게 플러스해 가고 오늘 내용에 대한 이해 내용 설명은 어제까지 배운 언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그 언어와 문법으로 안 되는 건 몸짓을 사용해서 그런 것이 플러스 원의 인풋이다 입력 가설이다. 그래서
이멀전 프로그램, 그러니까 집중교육이죠. 집중교육 프로그램, 몰입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 혹은 학습자 모국어를 배제하고 순전히 목표어로만, 아까 말했죠.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 그런 것에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것. 그럼 안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교육을 전혀 모르는 어떤 그냥 정말 찐 한국인이, 어, 나 한국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유소영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와,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 이렇게 말해요. 왜요? 못하는데요? 그러면, 어? 영어 못하면 어떻게 한국어 가르쳐요? 영어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우리 반은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럼 중국어 잘하세요? 아, 우리 반은 뭐 우즈벡 사람이에요. 그럼 우즈벡어를 언제 배우셨어요? 이렇게 하는. 저는 한국어로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돼. 한국어를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에이,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영어로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그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그래서, 아니야.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늘 할 거 플러스 원만, I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의 인풋, 이것을 지키면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고, 영어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어. 라고 바라보는 출발선에 있는 것이 이 입력가서. 자, 이렇게 우리가 클라센의 수많은 이론들, 그래서 클라센 덕분에 우리는 아마도 이런 언어 교육, 언어 이론, 언어를 가르치는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앞에 나왔던 클라센은 앞으로도 또 나올 일이 사이에 있는데, 클라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수법이나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클라센을 이해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인지주의자. 적, 아까 선천성 개념에선 크라센의 이론을 설명했고, 인지주의자는 맥라플린이라고 읽으면 돼요. 맥라플린, 맥러플린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맥라플린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언어 교육을 말했어요. 학습과 습득에 대한 학습과 습득을 구분했다는 면에서는 크라센과 같은데, 크라센보다 좀 다음 때에 이게 그 다음 연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약간 이렇게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을 맥라플리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크라센의 이론들을 학습 습득 이론을 조금 더 정교하게 했다. 그래서 학습은 무엇이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은 통제된 것이고, 습득은 자동적으로 거스라고 단순하게 깔끔하게 정리한 거죠. 학습은 통제되었다. 이게 뭐냐? 요걸로 요렇게 사용해란 거예요. 그 습득은 자동적이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 어휘 의미망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쫙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을 다시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으로 나눠보고, 그래서 크라센보다 좀 더 상세한 구분을 꿰했다. 여기서 맥라플린을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다. 그래서 통제된 학습, 그 그리고 유의미적 학습 이렇게 나누기도 해. 다른 이론들에서 연습 문제 이런 걸 할 때 통제된 연습, 유의적 연습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게 학습과 습득, 통제된 것, 자동적인 것 이렇게 바라보는. 그래서 그 수업의 과정 중에서 아까 이제 그 크라센토 말했던 학습과 습득의 기반을 뒀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통제된 것, 자동적인 것, 통제된 연습, 유의적 연습 이렇게 볼 때 그 통제되었다는 건, 예를 들면 동사 고 싶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고 싶다는 그 먹고 싶다, 가고 싶다, 마시고 싶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어떤 뜻이다, 무슨 뜻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앞에 단어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형태도 지정하는 거예요. 땡땡씨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은 저는 빵을 먹고 싶어요.
그다음 2번 문제 땡땡씨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세팅을 아예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휘 카드, 단어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단어에 영화를 보다, 빵을 먹다, 커피를 마시다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먼저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교사가 주는 단어 카드가 음, 영화를 보다면 뭐 하고 싶어요 하고 딱 보여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정해진 거. 영화를 보고 싶어요. 딱 보고 어, 책을 읽고 싶어요. 딱 보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통제되는 거거든요. 학습이라는 건 그렇게 통제된 연습처럼 통제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딱 보고 딱, 딱, 딱 이렇게 공부하는 게 통제돼. 그 습득이 된다는 건 자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주변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통제된 건 중심적인 것. 메인 의미를 사용법을 그 메인 사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학습이라면 습득은 그걸 주변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변적인 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연습 문제 유형에서 통제된 연습과 유의적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유의적, 유의미한 연습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통제된 건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 밥을 먹다가 단어를 두고 뭐 하고 싶어요 하면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면 유의적 연습은 우리가 공부한 어휘들이 이제 그런 연습을 그 과를 고십다를 하기 위해서 어휘도 이렇게 동사 어휘들이 제공이 됐죠. 그걸 다 외우고 좀 궁금한 것도 한두 개 더 찾아서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각자 생각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그러면 제가 교실에선 주지 않았는데 농구를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교실에선 영화보다 빵을 먹다, 커피 마시다 이렇게 세 개를 가르쳐 줬다면 학생은 그거 말고 나 농구 좋아 이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농구 뭐야? 이렇게 농구하다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농구하다는 한국어 모르면 뭐 영어로 말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바스켓볼 뭐야? 이렇게 하면, 농구를 하다 이렇게 알려주면 농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잠을 자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으로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습득으로 거의 완성돼가는 과정이 돼요. 이렇게 본 거예요. 딱 잘라서 공부는 학습이고 습득은 저절로 된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클래스는 어떤 이론 제시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조금 더 교실로 가까이 가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통제된 연습, 유의적 연습은 이 맥플라인의 그 이론을 또, 그러니까 크라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맥플라인 이론, 이런 걸 다 연계해서 교실 개발하는 사람들이 연습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인지주의적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걸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자면 언어 형식에 대한 주의 집중은 중심적인 것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나아갔고요. 통제된 것, 학습이라는 것, 그리고 습득은 자동으로 본 거예요. 통제와 자동으로 본 거고, 통제는 공식적 규칙 학습에 근거한 언어 수행. 아까 말한 대로 고싶다는 동사, 고싶다, 먹고 싶다,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확장해서 주변으로 가게 되면 암기, 유추, 학습에 대한 언어 수행. 그러면 그냥 뭐 하고 싶어요 하면 자기가 생각해서 어, 자고 싶어요, 농구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거고, 자동 부분은 습득이라고도 본 거예요. 학습과 습득의 습득 부분이다. 봐서 중심적인 내용이 텍스트, 테스트 상황에서의 언어 수행이라면 그 주변적 내용, 확장된 거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언어 수행이다. 그래서 테스트 상황이라는 건 시험 보거나 교사가 이렇게 그 가르쳐 준 것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상황에서면 딱 정해진 걸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의사소통, 실제 밖에서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의 언어 수행은 음, 주변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시험 결과는 좋은데 자연스러운 발화가 잘 안 되거나 뭐 토픽 4급이 있는데 한국말 잘 못하거나 그런 학생 간혹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은 잘 봐서 사급 받았으나 한 번도 한국인을 만나보지 못했고 말하기 연습 많이 안 되고 이러면 갑자기 말할 때는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래서 뭐 레벨 테스트를 해서 너 안 되겠다 1급에서 공부해라 집어넣고 나면 1급에 가서 일단 가 말이 안 되니까 가서 그 선생님한테 번역기를 동원한다든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써서 음, 저는 토픽 4급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화가 잘 안 되거나 반대로 시험 결과는 나쁜데 자연스러운 발화는 좋은 학습자들이 에 대한 설명은 이 이론의 배경에서 가능한 거. 어,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학생들이 어느 교실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단계를 그 학생들은 시험 보면 30점도 못 맞아요. 5점, 7점, 9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맨날 1급을 막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에서 진짜 막 쓰라 그러면 너무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다고 막 선생님이 짜증을 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같이 문화 수업을 갔어요. 문화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 학생들 데리고 문화 체험을 가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있는데 민속박물관 같은데 같이 갔는데 옆반 학생이잖아요. 막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어려운 말은 못하죠. 초급이니까.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다른 애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다면, 헬로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선생님은 이렇게 재미있는 학생을 왜 짜증난다고 했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교실에서는 정확성이 제로니까, 선생님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학생이 자꾸만 틀리니까 화가 나서,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이런 부분에서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 마지막으로 구성주의자적 입장에서는 롱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해 가능한 입력은 인정. 크라센이 말한 플러스 원의 인풋이었죠. I 플러스 원. 그거 인정한다. 그런데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 여기에서는 뭐냐?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그 크라센이 많은 교육 이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기본 이론은 인정했어요. 아까 맥플라인도 기본은 인정했는데 좀 더 구체화했죠. 그런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구성주의자니까 그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서 이제 한 가지 말했는데 그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교사나 다른 학습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래서 제2언어 습득 시에 제1언어, 자기 모호죠. 제1언어 화자와의 대화에서 수정된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된 상호작용이 뭐냐? 이해돼요? 다시 말해줘요? 같은 이해도 공사. 혹은 명료화. 정확히 말해봐.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명료화. 정확하게 말해줘. 이게 명료화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뭐야? 다시 정확하게 말해봐. 이런 게 명료화 요구예요. 그리고 뭐 조사 같은 거는 밥 먹어 친구 이러면 다시 정확하게 말해봐. 친구가 밥을 먹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문장에 맞게 정확히 해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름이 뭐예요? 그럼 소영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오, 나빠요. 선생님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름이 뭐예요? 했는데, 소영,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 유소영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고치게 되죠. 그쵸? 예요, 명령화 요구는. 그래서 자기 반복, 풀어서 설명하기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일상적인 모국어 화자 사이에서는 자주 없는 그 일상화자, 모화자끼리는 그런 상호작용들이 여기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정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2언어 습득 시에 제1언어 화자와의 대화에서 수정된 상호작용이 불가피하다 했는데 수정된 상호작용은 명료화 요구하거나 알아요, 뭐 다시 말해줘요 이렇게 이해도 검사하는 것과 명료화 요구인데 음, 자기 반복하거나 풀어 설명하기로 하게 되고 이건 모국어 하자끼리는 모하자끼리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런 건 화가 났거나 깜빡 못 들었거나 이럴 때 하는 거지 학생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모국어 하자 사이에는 자주는 없다라고 한 거. 아예 없다는 아니죠. 잠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딴 생각하다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명료화 요구죠. 그쵸? 반복 요구하거나 그쵸?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언어 교수 이론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교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학습과 습득가 나왔던 거, 유창성, 정확성. 여기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